긴 추석 연휴, 저는 대만 가오슝을 다녀왔어요. 평소 항공료의 2배를 지불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사 장 보고 손님 치르고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 준비하고 또 차례 지내고 맏며느리 본부는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가오슝이냐고요? 대만은 수도인 타이페이 여행을 가장 많이 가죠. 인근의 베이터우, 예류, 스펀, 징과스, 지우펀까지 묶어서요. 2년 전 타이페이를 다녀왔던지라 이번엔 대만의 부산과 경주를 할 수 있는 가오슝, 타이난으로 선택했습니다. 대만은 가까워서 좋죠. 2시간 반이면 대만 가오슝 도착. 대만은 현금 사용이 많아서 현금 인출은 필수예요. 트래블 월렛 카드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공항이나 편의점, 역에서 대만 달러로 인출 가능합니다. 대만 여행에서 이지카드는 필수인 거 아시죠? 2년 전 대만 타이페이 여행 때 썼던 이지카드 챙겨와서 공항 편의점에서 바로 충전했습니다. 이번 가오슝 여행은 3박 4일 일정이에요. 슈퍼제이지만 며느리 명절 치르느라 준비를 너무 못했어요. 대략 이 정도만 일정 잡고 가오슝으로 와버렸네요. 일단 체크인하러 호텔로 갑니다. 첫날은 호텔 체크인 후 저녁 먹고 아이여강 가서 곤도라 타고 야시장 가는 게 다예요. 가오슝 공항은 시내와 접근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공항에서 MRT 타고 20-30분이면 시내 도착. 호텔 체크인하고 짐 던져놓고 바로 밥 먹으러 갑니다. 대만의 거리 풍경은 일본과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았거든요. 청일전쟁에서 패한 청나라가 일본의 대만을 활약하며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보다 15년 먼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죠. 그런데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일본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본토 연장선상 전초기지로 보고 억압과 수탈 중심의 통치를 했잖아요. 철도, 항만의 건설은 있었지만 본토 수탈용 구조로 인프라를 깔았기 때문에 민족 말살 정책이 근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대만의 식민 통치는 조금 달랐습니다. 문화 통치를 표방하며 점진적 동화를 시도했어요. 교육의 기회도 평등하게 제공하면서 문맹률도 빠르게 감소했고 철도, 항만, 수도, 병원, 학교 등 도시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죠. 그래서 항일운동도 대만은 자치운동, 문화운동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조선은 무장 독립운동이 전개됐죠. 대만은 일본식 근대 도시 체계가 광범위하게 구축되면서 근대화에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조선은 일부만 근대화되면서 대부분은 식민지 경제 구조에 종속되었어요. 그래서 반일 감정이 우리나라만큼 크진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 덕분에 근대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본과 도시의 느낌이 비슷한 이유는 그러해요. 자, 드디어 가오슝 맛집 검색하면 항상 나오는 제일 유명한 그곳 기안84도 다녀간 향원우육면으로 왔어요. 웨이팅이 조금밖에 없어서 금방 주문하고 먹을 수 있었어요. 원래부터 왜 우육면이 맛있다는지 이해 못하는 2인 별 기대 없이 먹었어요. 실망도 놀람도 없는 딱 예상했던 그 맛. 그냥 괜춘 정도였죠. 저희는 본디 먹방이 불가능한 부부입니다. 이제 아이여강으로 가요. 걸어서 10분, 15분 거리라 천천히 걸어보기로 했어요. 저는 막 이국적인 풍경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낯선 문화권으로 여행하는 걸 진짜 즐깁니다. 가방도 화장품도 관심이 없는 여자이지만 여행에는 항상 진심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만의 풍경이 그리 낯선 것은 아니라 사실 와우 포인트가 대단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행지 날것의 느낌, 로컬 식당, 재래시장,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몸소 느끼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느새 아이여강에 도착했습니다. 사랑의 강이라는 뜻이에요.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인데 한강라면같이 핫한 건 없고요. 그냥 작은 유람선이나 곤도라를 타는 정도의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예매 안 해온 게으른 자들, 현장에서 바로 티켓 사서 잠시 대기 후 탑승했어요. 땀냄새 나는 구명조끼 장착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동그랗게 둘러앉아 강 한 바퀴를 돕니다. 노래도 불러주시는데 노래가 힙하지는 않습니다. 곤도라 투어를 마치고 배에서 내려요. 우리 지금 야시장 가려고 한 20분 걸어가야 됩니다. 지하철역까지. 팥빙수 한 그릇 때릴게요. 그럼 그거 가서 봅시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루이펑 야시장으로 갑니다.
루이펑 야시장은 가오슝 도심 북쪽에 있어서 먼 것 같지만 사실 MRT를 타고 가면 몇 정거장 안 돼요. 가오슝 도심 자체가 그리 큰 게 아니거든요. 아이오강에서 20분 걸어 MRT 센트럴파크역으로 가요. 김대진 씨는 지금 길 찾고 있습니다. 무슨 진짜 지방의 소도시에 이렇게 막 인구 절벽이고 막 출산율 막 겁나 막 바닥 찍고 있는 그런 데 같은 이거 한적한 이거 뭐야? 대만이 인구가 어떻게 되지? 근데 아직 8시도 안 됐는데 길에 사람이 진짜 없어요. 가오슝은 대만의 부산인데 왜 이리 사람이 없을까요? 가오슝은 부산 면적의 3.8배예요. 그런데 인구는 272만 명으로 부산 334만 명보다 작죠. 인구 밀도로만 따지면 부산이 가오슝보다 4.7배 인구 밀도가 높아요. 대만은 북부에 있는 타이페이, 싱베이, 타오위안의 전체 인구의 50%가 밀집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서울, 인천, 경기와 비슷한 구조인데 경제 구조가 북부에 편중되어 있고 가오슝, 타이중의 산업이 쇠퇴하면서 청년층이 유출되고 인구 절벽이 과속화되고 있습니다. 대만 출생률도 0.8명대로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와 참 비슷한 부분이 많죠.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일제 식민지 경험이 있다는 것, 끊임없이 외세 침략을 받았다는 점, 작지만 반도체 강국이라는 점, 정말 놀라울 만큼 미사점이 많아요. 센트럴파크를 가로질러 잠깐 버스킹도 보고 MRT 타고 쥐단역 하차, 루이펑 야시장으로 갑니다. 제일 큰 야시장이가? 자, 이제 야시장 시장입니다. 요런 게 맛있다 카이. 그 앞에 가면 뭐 다 있겠지. 근데 이상하다. 이쯤 오면 지독한 취두부 냄새가 나야 되는데 왜 안 나지? 이거 뭐지? 왜지? 왜? 아닐 거야. 아니 대만은 야시장이 미어 터지는 경우만 했는데 이거 계획이 없었는데 이거 뭐지? 오늘 야시장 문 닫았더라고요. 상점들은 영업 중이라 엄살씨 가벼운 가방 하나 사야겠다고 10,000원짜리 가방 하나 사고 문 연대서 먹을 만한 거 사서 길거리 먹방을 했죠. 간식 사며 아저씨한테 여쭤보니 월수가 흉물해요. 누굴 탓해 덜 알아보고 온 듯 하신 것을 대충 먹고 호텔로 들어갔어요. 호텔 들어가기 전 호텔 근처에서 밀크티 하나 야무지게 사 먹었습니다. 대충 아무 데서나 사 먹어도 맛있는 대만 밀크티. 비록 준비 부족 우당탕탕 여행이지만 내일은 성공적이길 기원하며 첫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가오슝 둘째 날 출격. 둘째 날은 아침을 흑륜거에서 먹고 미려도역 구경 후 용호탑을 갈 계획이에요. 점심은 후덕벅에서 먹고 트램 타고 히우미테이 서점 카페를 들른 후 하이즈빙에서 빙수를 먹고 영국 영사관 관람 후 페리 타고 치진섬으로 갑니다. 치진섬에서 바이크 타고 일몰 감상 후 해산물을 먹고 다시 페리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일정이에요. 여보 훌륭한 패션을 소개해드릴게요. 한국 아저씨 특 쓰레빠의 양말. 패션 테러리스트 내년에 50짤 엄살씨 애착 쓰레빠에 양말까지 장착하시고 대한민국 아재 패션의 표본으로 대만까지 오셨네요. 가끔 진짜 부끄러울 땐 3m 떨어져서 걸으라고도 하지만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는 접어뒀어요. 흑륜거도 가오슝의 맛집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호텔이 있는 MRT 옌푸청역에서 한 정거장 치엔친에서 내려서 걸어가면 돼요. 와, 근데 아침부터 진짜 덥습니다. 이번 여행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왔어요. 어쨌든 흑륜거 도착, 현지인반 관광객 반, 배달에 포장 손님까지 9시도 안 됐는데 줄 서 있었어요. 대충 사진에 영어 한글까지 있어서 힘들지 않게 주문 가능했고요. 웨이팅할 땐 너무 더웠는데 실내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저희는 2층으로 올라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맛있게 아주 저렴하게 잘 먹었습니다. 둘이서 이렇게 먹고 10,000원 정도였어요. 신목을 하나 더 붙입니다 지금. 저올라도 없습니다. 용호탑 가는 길에 들르게 되어 있는 MRT 환승역인 미려도역에서 잠시 구경을 했어요. 가오슝에서 미려도역이 도심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고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예쁜 지하철역으로 선정되기도 했어서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예요. 그래서 미려도역 빛의 도매는 항상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균 연령 47.5짜리인 저희도 찍어봤습니다. 인증샷은 또 남겨야 하니까. 근데
세계에서 제일 예쁜 지하철역은 어딘 줄 아세요? 캐나다에 있는 상드 마르스역이라고 합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건축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좋아 보이긴 하네요. 2년 전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역 포르투갈 쌍벤투역을 갔었는데 여긴 기차역 중 최고라고 하네요. 쌍벤투역은 아줄레주 장식과 오랜 시간성을 머문 흔적 때문에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사실 미려도역은 사그라다 파밀리아처럼 리얼 스테인드 글라스도 아니고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랄까? 왜?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컬러풀해서 사진이 진짜 잘 나오는 건 인정. 역 밖이 궁금해서 밖으로 나와 동네 구경을 좀 하다가 바로 더위 먹었습니다. 어디 핫플인지 찾을 힘도 없고 곧 반백살인 저희는 미려도역 안 눈에 보이는 카페 아무데나 들어가서 라떼 한 잔, 밀크티 한 잔 주문했어요. 길거리 밀크티가 훨씬 맛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어떻게 밀크티의 나라가 됐을까요? 대만은 19세기부터 고산지대를 중심으로 차 재배가 활발했는데 일본 식민지 시기에 일본이 차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품질을 높였고 차 문화가 생활 깊숙이 퍼졌다고 합니다. 이후 일본을 통해 영국식 홍차 문화가 전해지고 서구 문화가 유입되면서 우유를 넣은 차인 밀크티 문화가 확산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1980년대 타이중의 춘수당이라는 찻집에서 밀크티에 타피오카 펄을 넣은 음료가 탄생하죠. 일명 버블티. 이 조합이 폭발적 인기를 끌면서 대만 전역에 퍼집니다. 이게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 동남아로 2000년대 이후 미국, 유럽으로 확산되며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죠. 수많은 대만의 밀크티 브랜드가 이때 탄생해요. 공차, 쩐주단, 타이거 슈가, 우스란 들어보셨죠? 이게 다 이 시기에 대만에서 만들어진 브랜드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공차는 한때 공차 코리아가 최대 주주가 되며 글로벌 본사를 운영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미국계 사모펀드가 지분을 사들이면서 소유 구조와 운영 본부가 글로벌화되었다고 합니다. 밀크티로 힘을 내서 MRT, 택시를 타고 용호탑으로 갔어요. 와, 날씨 진짜 장난 아닙니다. 용호탑은 가오슝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탑으로 아름다운 연지단 풍경과 더불어 필수 관광 명소예요. 7층 높이의 쌍둥이 탑 구조인데 용의 입구로 들어가 호의 출구로 나오면 나쁜 기운이 나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해요. 제발 그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의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색이 너무 짙어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꼭대기로 올라가면 전경도 좋고 시원해서 좋았어요. 높은 데서 대만 풍경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대만 출신 연예인은 누가 있을까 궁금했어요. 저는 제일 먼저 트와이스 멤버 쯔위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다들 쯔위의 대만 국기 사건 기억하시나요? 대만 출신의 쯔위가 대만 국기인 청청백일 만주홍기를 든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중국에서 난리가 났었죠. 중국 네티즌들은 쯔위가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며 JYP 활동을 보이콧했고 이에 박진영과 쯔위가 사과했지만 이번엔 대만인들의 공분을 샀죠. 양안관계의 복잡한 감정 다툼에 어린 소녀가 희생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왜 대만인인 쯔위가 대만 국기인 청청백일 만주홍기를 든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을까요? 아주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은 국가가 아니라 중국에 속해 있는 성이라고 주장을 해요. 명나라의 정성공이 대만으로 넘어가 정시왕국을 세웠었고 중국 본토의 국공내전 이후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이 또 대만으로 넘어가 지배를 했으므로 대만의 뿌리는 결국 중국이라는 거죠. 그러다 1970년대 미국과 중국의 외교 정상화로 대만은 날벼락을 맞게 되는데요. 유엔 총회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결의하면서 대만은 유엔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대만이라는 국가 이름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다시 말해 대만은 국제법상 국가가 아니므로 국기인 청청백일 만주홍기를 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에 더해 중국은 세계를 향해 중국과 대만 중 한 국가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게 되죠. 냉정한 국제사회는 좀 더 이익이 있어 보이는 중국을 선택하죠. 우리나라도 중국을 선택하며 1992년 한국 대만 외교 단절을 선언했었고 이로 인해 대만의 반한 감정이 싹트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만 수교국은 유엔 가입국 중 13개국에 불과하고 서방에서는 바티칸이 유일합니다. 정말 씁쓸하죠? 힘의 논리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올림픽 때 대만이 청천백일 만주홍기가 아니라 차이니스 타이페이라는 이름으로 중화올림픽 위원회기 사용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대만인들에게 당신은 대만인인가요? 중국인인가요? 대만인이자 중국인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면 1990년대에는 대만인이자 중국인이라는 비율이 46.4%, 중국인이 25.5%, 대만인이 17.6%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이라는 비율이 3.6%로 확 줄었고 대만인이자 중국인이라는 비율이 32.9%로 상당히 줄었으며 대만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0.8%로 상당히 늘어나며 큰 인식 변화를 가져왔죠. 즉 과거에는 중국인이라는 비중이 컸으나 현재는 대만인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1990년대 민주화 이후 세대 교체가 되며 대만의 정체성의 구조가 확 바뀐 거예요. 지금은 대만의 독자적 정체성이 뚜렷한 다수의식으로 자리 잡았죠. 대만 독립에 대한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대만도 지정학적 위치 때문인지 오래전부터 네덜란드의 통치를 받았고 스페인도 들어왔다가 일본 식민지였다가 이제는 중국의 힘의 논리 아래 있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와 많이 닮아있는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나당전쟁, 거란전, 몽골 침략,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등 끊임없는 침략과 일제 통치 후 6.25 전쟁까지 겪었잖아요. 이후 독재와 계엄의 역사를 겪은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대만도 장제스의 독재 40년간 계엄이 유지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다 겪어내며 세계 1등 반도체 기업 TSMC 보유국인 대만, 2등, 3등 삼성과 SK 하이닉스 보유국인 대한민국. 진짜 대단하죠? 저는 진짜 이럴 때 국뽕이 터집니다. 용호탑도 봤으니 이제 점심 먹어야죠. 또 그 유명한 후덕버거로 갑니다. 메뉴판에 사진과 한글, 영어 다 있어서 어렵지 않게 주문할 수 있었어요. 구글 후기 보고 맛있다는 메뉴로 골라봤습니다. 맛? 괜찮네요. 맛있어요. 이제 트램을 탔어요. 그 나라의 여러 교통수단을 경험해보는 것도 아주 좋죠. 지상으로 다니며 도시 풍경을 볼 수 있어서 MRT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가오슝의 트램도 도시 풍경을 감상하며 이동하기 너무 좋았어요. 보월예술 특구부터 바다까지 감상하며 이동을 합니다. 트램의 서쪽 종점인 하마센역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긴 역도 볼만해요. 하마센이라는 이름은 일본 통치 시절 일본어 하마센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어요. 문자 그대로 해변 선로 또는 해안선을 따라 놓인 철도 노선을 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의 철도 기능은 줄어들었어요. 노선도 폐지되거나 이전되었고요. 오래된 철로와 기관차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하마센 철도 문화공원이 이렇게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하마센역에서 내렸어요. 레일웨이가 펼쳐지는데 구 기관차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어서 사진 찍기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역 입구에 타카오 철도 이야기관을 만날 수 있는데 1900년대 건립된 이 타카오역의 대합실 겸 역무실이었다고 합니다. 2008년 마지막 열차가 떠나고 역 기능이 종료되었다고 해요.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여 2010년 철도 이야기관으로 개관을 했어요. 역 운행 기록, 철도 문서 및 영상 자료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대만이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수도인 타이페이 여행 갔을 때도 일제시대의 양조장을 창의산업공원으로 탈바꿈한 화산 1914도 그렇고 이번 여행 마지막 날 방문하게 될 보월예술특구도 가오슝 항만의 낡은 창고와 부두를 재생해서 만든 복합 문화예술지구이거든요. 이제 걸어봅니다. 10월의 대만. 한여름 데프리카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늘만 찾게 되네요. 제가 여행지마다 서점 구경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포르투 여행 때도 렐루 서점의 오픈런에서 엄청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가오슝 여행에서는 히우미테이 서점 카페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 건물은 1914년 일제시대 때 고급 로정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 건물은 한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복원, 리모델링되어 2015년부터 책과 차가 공존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점 공간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카페 한켠에 책장이 사실 다였어요. 저희는 일정이 빠듯해서 차 한 잔 못 마시고 그냥 나왔어요. 너무 아쉽지만 밖에서 인증샷 찍고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온 몸이 땀범벅인 순간 하이지빙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안도 너무 더워서 정신이 혼미했어요. 대충 그림 보고 과일 빙수 시켜서 흡입 완료했습니다. 제가 진짜 날씨 요괴거든요. 베네치아 여행 땐 폭우로 난리였고 밀라노 우산 투어에 스위스 폭설로 절경은커녕 흰색만 보고 왔었죠. 원래 이게 다 마테오른 뷰거든요. 나트랑은 강풍으로 비행기 연착, 리스본에선 비에 짬뽕이나 동네 술집 가가지고 처음 만난 프란체스코 할배랑 만취해버렸죠. 2023년 1월
대만 타이페이 여행 때도 150년 만에 한파가 닥쳐 대만이 떠들썩했어요. 이 며칠 동안 한파로 146명이 동사하면서 호텔만 들어가면 뉴스에서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때 기온이 고작 10도 이하로 떨어진 거였어요. 대만은 겨울에도 10도 중반의 기온이라 난방 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 고령층 중심으로 사망자가 146명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때 저는 예쁜 원피스 엄청 챙겨왔는데 추워서 하나도 못 입고 비행기에서 입던 히트텍의 후리스 하나로 일주일 버텨야만 했어요. 이런 날씨 요괴가 이번엔 무더위의 넉다운입니다. 그래도 여행은 언제나 옳습니다. 빙수 먹고 힘을 내서 영국 영사관으로 갔어요. 택시 타기도 애매한 거리라 한 20분 걸었어요. 영국 영사관은 1866년 건립된 대만 최초의 영사관 건물입니다. 입구의 건물은 세관 및 영사관 사무실이었던 곳인데 지금은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좀 뻔하긴 했는데 에어컨이 나오니까 좋았죠. 수비니어 샵에서는 어리광자를 모티브로 한 굿즈와 차 종류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아이스티를 시음했는데 One more please. Okay. 谢谢. 더위에 지친 엄살씨 2잔 원샷 때리셨습니다. 422만 원. 안 살래. 콜라가 더 낫다. 이제 전망대로 올라가려면 언덕을 5분 정도 올라야 해요. 덥지만 않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길인데 지금은 더워 죽겠어요.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 불리잖아요. 그런데 엄살씨는 영국 이야기 나올 때마다 화가 나나 봐요. 그도 그럴 것이 영국은 과거 막대한 식민지 제국을 건설하며 전 세계에 수많은 전쟁, 약탈, 분쟁의 책임을 남겼죠. 한때 전 세계 면적의 25%를 지배했다고 하니 거기서 얼마나 많은 자원을 수탈하고 문화재를 약탈했겠어요. 오늘날 대형 박물관의 소장품 상당수가 이 약탈품이란 거 아시죠? 게다가 지리, 민족, 종교에 대한 고려 없이 지도에 자로 찌 그어서 아프리카, 중동, 식민지의 국경을 나눠버리는 바람에 이라크 내전, 시리아 내전, 인도, 파키스탄 분쟁 등등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내전, 분쟁의 불씨를 남겼죠. 이 정도면 신사가 아니라 세계 역사 깡패 아닙니까? 올라오니 경치는 정말 좋습니다. 바람도 불어서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깡패의 나라 영국이 왜 신사의 나라가 됐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회 정치 전통 그리고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가 신사적 이미지로 이어졌죠. 스포츠에서는 룰을 지킨다는 페어플레이 문화를 만들기로 했고 귀족 상류층이 스스로를 젠틀맨으로 브랜딩하며 신사의 이미지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언덕이 건물은 영사관 관저로 영국 영사가 거주하던 주거 공간이자 연애 장소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시 공간, 기념품샵, 카페로 쓰이고 있어요. 다음 일정은 치진섬으로 향하는 페리를 타러 갑니다. 엄살씨가 희한한 지름길을 찾았어요. 엄살씨, K 아자답게 스웨바이 양말 신고 당당히 하산하십니다. 부산 페리 선착장에 도착했어요. 저희는 치진섬으로 갑니다. 페리는 이지카드로 쉽게 탑승할 수 있어요. 오토바이도 타고 사람도 탑니다. 수시로 배가 있어서 금방 탈 수 있죠. 치진섬까지 페리로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아주 금방이에요. 치진섬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전기자전거를 빌렸어요. 갑시다.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자, 대만의 베니스. 더위에 지친 몽둥이가 시원한 바람에 진짜 기분이 좋아졌어요. 전기자전거는 2인용, 4인용 다 있고요. 오토바이도 빌릴 수 있어요. 저희는 2인용 전기자전거를 1시간에 300대만 달러, 하나로 14,000원 정도로 빌렸습니다. 한국 신분증이나 여권 아니면 호텔 카드키를 꼭 챙겨 오셔야 해요. 저희는 호텔 카드키 맡기고 사진 찍어 놓았던 여권 번호를 불러줘서 빌릴 수 있었어요. 가오슝 와서 제일 기분 좋고 상쾌한 순간인 것 같아요. 자전거 빌릴 때 받은 맵 보고 그냥 섬을 삥 돌아봅니다. 가다가 예쁜 해변이나 포토스팟 나오면 그냥 세우고 사진도 찍고 놀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시 자전거 타고 달리다 보면 사람들이 줄 서서 사진 찍는 스팟이 나와요. 마침 일몰이 다가오고 있어서 와, 진짜 예뻤어요. 치진섬 오실 거면 꼭 일몰 시간 확인하셔서 일몰 1시간 전에는 섬에 도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늘이 점점 붉게 물들어갑니다. 제 인생 일몰이 코타키나발루였는데요.
여기도 너무 좋았어요. 완전히 해 넘어가는 순간까지 우와 우아함을 봤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우와 이거 몇 초 만이네. 오. 자전거 반납 후 올드스트리트로 향했어요. 해산물 요리 음식점이 막 있어요. 미리 찜해놓은 곳으로 갑니다. 줄이 살짝 있었지만 금방 줄어들었고 사진도 있고 한국어도 있어서 주문하기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입구에서 주문하고 안내를 받아 2층에 착석했어요. 많이 부부예. 혼자 하십시오. 너무너무너무너무 고팠던 맥주는 필수. 이거다. 한 잔이면 취하는 엄씨가 뭘 알겠어. 맥주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회, 볶음밥, 가리비, 굴튀김까지 클리어. 맥주까지 다 해서 710대만 달러. 하나로 33,000원 정도 나왔네요. 근데 맥주 더 시킬걸. 진짜 아쉽다. 다시 페리를 타고 돌아갑니다. 힘들어서 여객터미널에서 호텔까지는 택시를 탔어요. 맥주 한 병밖에 못 먹은 것이 못내 아쉬워 호텔 근처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사고 호텔로 들어가는데 아까부터 두통이 너무 심해져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프론트에 물어서 약국 위치 확인하고 미친 듯 뛰어갑니다. One Thai, one tablet. One Thai, one tablet. And 3 times a day. Ah, okay. 똑같나? 그 가격이 가격은 똑같아. 호텔로 돌아와 두통약 먹고 진정 후 술이 너무 고파서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 클리어하고 잠이 들었습니다.